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준비한 공무원 현직 동문 취업 멘토링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16개 기관에 25분의 동문을 올해 모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한국컨텐츠진흥원 라디오 신도시의 본사를 두고 있는 두 기관의 편집자분을 모셨습니다. 두 기관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두 기관 모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두 기관 중에 한 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이 조금 섞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두 기관에 대해 궁금하시면 두 기관의 답변을 다 들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오늘 많은 질문과 유용한 정보 많이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 해주시고 유용한 정보 많이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마지막 멘토링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부탁 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어요? 어떤 데서 나오실까요? 직접 할게요. 그러실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다운이라고 하고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공구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재직 중이고요. 정치외교학과 1, 2학번입니다. 혹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음악 섹션 산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 파트에서 국내 뮤지션들을 해외 진출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뮤콘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뮤지션들 쇼케이스나 음악 산업에 대한 컨퍼런스 그리고 음악 산업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뮤콘이라는 마켓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저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협력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나는 예술연회이라고 하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우리는 그나마 다 광역시라서 인근의 전시나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혹은 군부대같이 좀 폐쇄적인 성격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행사를 쉽게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예술단체들이 1년 동안 순회하면서 공연 또는 전시를 제공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예술단체와 기관에 매칭시키고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저희 팀 신나는 예술여행이 전체 팀이 모두 그 사업 하나에 투입이 되고 저는 그 중에서 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이제 멘토링이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전 질문도 부탁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듣고 답변하는 시간 갖기 전에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두 기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일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름은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라고 부탁을 드리면 상당히 난감하시겠지만 네, 콘텐츠 진흥원과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콘텐츠 진흥원이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뭐 마케팅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뭐 아티스트를 키우는 소속사라던가 아니면 방송 제작사라던가 이렇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 뭔가 직접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예상외로 아무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크리에이티브 일을 하는 업체를 지원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르는 저희가 방송, 음악, 패션,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등 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화예술위원회랑 구분을 하자면 이쪽은 예술가를 직접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업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무 행정을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관련해서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고 또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좀 메이네요. 그 콘텐츠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재무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뭐 법적인 분야라던가 이렇게 그 콘텐츠 지원 사업을 또 지원하는 스텝 부서 이렇게 좀 크게는 세 가지로 업무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사무행정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 모든 장르 지원하는 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뭔가 전공이나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신문방송을 전공했지만 지금 음악 패션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사실 방송 팀이 있는데 방송 산업팀, 유통팀, 뭐 인프라팀 이렇게 있는데 방송 쪽에서는 제가 근무한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음악 패션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정책팀에서 패션과 게임 연구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는 콘텐츠 분야에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오셔서 배워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뭔가 뭐 나는 음악은 모르는데 패션은 모르는데 게임은 모르는데 하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문화예술위원회는요, 문화예술진흥법을 기초로 설립이 된 기관이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자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우리 기관은 기초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의 비전 슬로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초예술 창작을 지원을 하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기초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향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향유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서울의 극장과 미술관, 예술자료원, 인력개발원을 운영하는 시설 운영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부서로 구분을 드리자면 아까 콘텐츠진흥원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저도 듣고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이 유사해요. 일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부서, 그 다음에 그런 사업부서 외에 실제로 극장과 미술관을 운영하는 그 시설 이외에 이들의 뭔가 지원 사업 운영을 다시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스텝 부서로 나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기관 운영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스텝 부서이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1년에 어떤 예술가를 선정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지원을 할지를 정하고 실제로 심의를 운영하고 예술가를 선정해서 우리 기금을 이렇게 교부해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기금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또 사업부서입니다. 이외에 이제 뭐 비정기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초 예술이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련의 큰 행사 같은 것들을 연도 중반에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기초예술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기초예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콘텐츠가 이게 하나의 예술이 가공이 되어서 뭔가 상업적인 성격 가치를 얻었을 때 콘텐츠가 된다면 기초예술은 말 그대로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흔히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본다던가 아니면 공연에 가서 연극을 본다던가 하는 그 행위 자체, 창작 행위 자체를 기초예술로 봐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술위원회에서는 8개 장르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8개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중에 전통예술, 무용, 연극,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더라고요. 이외에 이제 예술과 결합을 한다던가 그런 아트 앤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그 어떤 예술의 분야에 속하지 않지만 실험적이고 그러니까 가치를 조금 더 더해서 중립적인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워낙 업무들이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네.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아까 말했던 공부대를 찾아가는 네네.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직접 공부대를 찾아가셔서 직접 하시는 거지 아니면 실제로 찾아가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그런 사업들 이제 관리하시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답변 주세요. 네. 예술위원회 직원은 2가지 다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계속 나왔었던 단어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기관의 정체성, 그러니까 운영 목적 같은 거는 예술가들을 지원을 해주는 역할인데 이거는 재정적으로 돈을 드린다거나 해서 그 예술가분들이 수행을 직접 하시는 것도 되겠지만 예술가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뭔가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을 해준다든가 이런 비물질적인 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하게끔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역할을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실제로 더 그 기획의 요소를 조금 추가해서 기획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2가지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지금 원래 처음에 기관에 입사하실 때 처음 부여받았던 업무나 부서와 달리 현재 근무하시는 부서는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의 어떤 주기라고 표현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신청을 해서 가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배정을 받으신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해진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3년 주기로 좀 순환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뭐 그 한 팀에 오래 있으면 그 장르와 그 산업을 잘 알게 되고 네트워킹 많이 쌓이는 장점은 있지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뭔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라던가 뭐 이런 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텀을 두고 팀을 이제 많이 순환해서 배치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또 전문직이제라는 게 또 있어서 만약에 나는 방송 쪽에 특화해서 계속 이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3년 이상 쭉 더 오래 근무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지원 사업 그 사무행정팀 안에서만 변경이 된다거나 스태프팀에 한번 갔을 때 스태프팀에서만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렇게 갈라지지는 않아서 뭐 제가 인사팀에 있다가 사업팀에 갈 수도 있고 사업팀에 있다가 정책팀에 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제가 입사할 때는 좀 희망 부서를 많이 반영을 해주시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간 뭐 반영을 해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인기팀, 비인기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반영을 최대한 해주려고는 하지만 100% 반영이 되진 않는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인사 발령을 하기 전에 희망 부서를 이제 모으긴 해요. 희망 부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판단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 3년 주기로 많이들 변경이 된다. 기술위원회는 이제 I자라고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입사하고 나서 3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최대한 그냥 겹치지 않게 배치를 시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를 한 3년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보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분야에 뭔가 본인이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는 분야가 있다면 이 분야만 조금 오랫동안 대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분야에 뭐 10년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요. 한 부서에 뭐 예를 들어 나는 지원사업 전문가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지원사업 중에서도 시각예술이 담당하는 부서에 3년, 뭐 문학을 담당하는 부서에 3년 이런 식으로 부서 이동을 3년마다 한 번씩은 됩니다. 혹은 뭐 내가 경영 전문가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경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텝 부서라는 여러 부서들 중에서 뭐 순환을 3년 주기로 하시기도 하고요. 꼭 3년이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순환 근무 자체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간부가 되었을 때 이제 스텝 부서나 지원사업 부서 상관없이 또 다시 여러 부서들을 이렇게 돈다, 여러 부서의 간부로서 돈다라는 게 I형인데요. 사실 이게 기관이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뭔가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그 배치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기르고자 하는 나는 정말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면 들어주시려고 하시지만 그게 완전히 반영이 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사하고 나서도 그렇고 뭐 부서 배치 가기 전에 항상 희망 직무를 조사를 하시는데요. 최대한 기관에서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분야뿐만이 아니고 좀 고루 경험을 갖추기를 원해서 저희가 뭐 저는 이제 입사할 때부터 시각예술부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처럼 그냥 다양하게 좀 무관한 분야에도 배치를 좀 시키시는 편이에요.
녹화돼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죠? 녹화를 하긴 하는데 나가진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녹화를 하고 계시나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외부에 유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그 16분이나 25분 모셔서 멘토링 하는 거를 몇 분짜리 앞에 영상을 만들 거예요. 네. 외부 유포된 거 전혀 아니니까. 네. 조심해야 내부적인 소스를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해도 됩니다. 네네. 여기 어떻게 유포 안 됩니다. 공개는 할 수 있는 정보긴 하는데 인사팀에서 혼날까봐요. 절대 동물인데 피 안 나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현장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그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사전 질문 주신 거 각 기관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시는 동문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궁금한 건 여기서 다 좀 해소를 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다 주말에 고생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문화예술위원회도 살짝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두 분 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콘텐츠 진흥원에 콘텐츠 수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원래 그래서 콘텐츠 수출 쪽으로 역량을 좀 자소서에 녹이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그 부서에 인력이 필요 없어진다면 제가 만약에 한 분야에 집중해서 자소서를 어필한다면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좀 사무행정 전반적으로 어필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자신 있는 쪽으로 해서 더 어필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위험 부담 때문에.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고 사실 취업 준비할 때도 방송 쪽으로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공공기관 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콘텐츠 진흥원에 자소서를 쓸 때도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방송밖에 없었어요. 경험도 그렇고 뭐 다 그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 진흥원 홈페이지를 막 이제 찾아보면서 방송 제작 지원이라던가 뭐 방송 콘텐츠 뭐 유통 수출 지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쪽에만 맞춰서 썼죠. 방송 쪽에만 맞춰서 썼고 들어왔지만 방송팀이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본인이 잘 알고 있고 많이 경험을 했고 잘 말할 수 있는 분야를 자소서에 녹여내는 건 저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사업행정 전반으로 썼다면은 자소서가 좀 더 돋보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답은 없겠지만 자신이 잘 알고 잘 얘기할 수 있는 분야로 자소서 작성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사전에 주신 질문 중에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만약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고 들어간다면 예술 예산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둘 중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좀 연결을 시켜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는 일반 행정으로 뭔가 입사 지원을 해서 들어가시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일반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너럴리스트가 기반에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걸 입사 지원을 하실 때까지 꼭 나는 제너럴리스트라는 거를 어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입사를 한 사람을 꼭 콘텐츠 해외 유통 수출을 하는 직무에다가만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뽑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을 정말 특정해서 채용 공고를 내실 거고 그 분야에 정말 특화된 전문가가 필요해요라는 채용 공고가 올라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국제 교류 활동을 활발하지 않으니 우리는 국제 교류 인력이 필요 없어라기보다는 이 지원자가 문화예술 행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그런 논리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이나 기능적인 것보다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런 게 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오셨을 텐데 멘토링이라든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것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술위원회 공부하는 분인데요. 네. 올해 아직 채용을 하질 않아서 네. 언제쯤 채용을 할 예정인지도 궁금하고 네. 필기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네. 예술위원회는. 근데 다른 공공기관이랑은 좀 성격이 달라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홈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확히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여기 오려고 소문을 캔 거여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만간 이제 22년도 입사가 채용 공고가 뜬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서류 전형 이후 우리 기관은 필기시험이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 상식이랑 논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근데 사실 상식을 반타작 맞더라도 논술에서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준비 자체는 문화예술 상식은 입사 지원서 제출하고 나서부터 스터디 그룹이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와가지고 스터디를 해서 최대한 많은 상식 리스트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상식을 그냥 정말 외우기죠. 공부하기인데 서로 뭐 예상 문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부분은 사회대 학생이신 것 같은데 우리는 4년 내내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글쓰기 능력은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걸 전제로 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료랑 정책 동향 보고서라던가 아니면은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예를 들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뭐 웹진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예술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뭐 정책 자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도 잠깐 준비했어서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정책 보고서 같은 것들 다운받아서 공부를 했었어요. 항상 스크랩하고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거에 대한 나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하는 걸 한동안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답변 궁금하신 좀 있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그 선배님들께서 수련하셨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들이 무엇이었어요? 질문 진짜 못해가지고. 저는 사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방송 PD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광주 MBC에서 뭐 VJ라고 하나요? 뭐 이런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문화 PD라는 한국문화원에서 문화 PD라고 뭐 학생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역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문화 PD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 문화 PD로도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홈쇼핑 PD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었고요. 좀 다 방송 쪽으로 특화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에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그 학교도 연극, 영화에 좀 특화된 학교여가지고 그런 쪽 수업을 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취업 준비할 때 이제 뭐 논술이라던가 이런 준비 많이 했었고 상식 공부 많이 했었고 일반적으로 방송부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는 루트를 저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워낙 이제 방송부의 취업문이 좁아서 이제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여기만 노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가리지 않고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NCS라는 것도 알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공공기관 맞춤형 자소서와 일반 사기업 맞춤형 자소서를 그때부터 또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부전공이 경영학이어가지고 또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제가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해봤고 뭐 수업을 들었고 이런 분야는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콘텐츠진흥원도 공고가 떠서 보게 됐고요. 근데 여기가 또 이제 장르 중에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아는 분야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저는 딱 제가 아는 방송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쨌든 좀 동일하게 방송 쪽에 특화돼서 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도 다 그쪽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입사를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자격증이라던가 여기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특별한 스펙이라던가 뭐 이런 게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있으면 뽐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취업하는 데 있어서 네, 오히려 그냥 경험적인 부분을 자기가 더 잘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 기억에 뭐 토익 점수라던가 이런 게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을 추천해달라고 하신 거는 그 도움이라는 게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면접관 분들이랑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면접관님이 제 여러 경험 중에 이 친구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뽑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말씀을 저도 드리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많이들 하셨을지도 모르는 고민이 있는데 사회과학 대학이고 특히 정치 외교학과니까 외무 영사직을 준비를 해야 되나 로스쿨을 가야 되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되나 사기업 아니면 공기업 이런 갈등이나 고민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매해 그래서 좀 특별한 대외 활동의 결이 하나는 아니었어요. 문화예술이랑 관련되어 있는 영화제라던가 페스티벌 자원봉사 하다가도 국회 아카데미를 듣고 그걸 또 하다가도 그러니까 뭐 국회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책이랑 관련된 공모전을 하다가도 마케팅 공모전 다시 관광 공모전 이런 식으로
좀 결이 막상 이제 결이 되게 중구난방이었어서 이 중에서 어떤 게 딱 입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무래도 많은 경험이 이 경험들을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나중에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하려고 봤을 때 그래도 여러 활동 중에 내가 더 할 때 즐거웠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예술이구나라는 거를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었고 입사 지원서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에도 이 경험들을 다 소재로 끌어다가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어떤 걸 가리지 않고 일단 대외 활동을 해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는 그냥 다 하는 건 그게 가장 좋은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나마 이제 예술 쪽이랑 관련해서 예술 쪽이랑 관련해서 경험했었던 것들 중에는 일단 저는 기획이라는 키워드랑 코디네이터라는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코디네이터부터 하면 저는 불어불문하고 부전공을 했고요. 이거 역시 처음에 외무영사직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에서 불어불문학과 제2외국어를 전공을 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언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문과 교수님들이랑 많이 친해진 덕분에 당시 불어불문학과 인문대에 있는 사업단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해외로 인턴을 보내주는 짧은 기간 동안 인턴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예술 공간의 인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한국인이 사장님이시지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프랑스에 있는 파리로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마지막에 결과 발표 전시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 이제 저는 그 작가들이 해외에 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적응을 하는 걸 돕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중간에 뭐 번역이라든가 통역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한국에 있는 화가랑 프랑스에 있는 갤러리 사이에 뭔가 이메일로 주고받고 혹은 이 프랑스 갤러리에서 한국에 와서 이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좀 의전 통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어지죠. 처음에는 내가 이 예술 쪽이 가야겠어라고 생각하고 불어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었었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와 뭔가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 그 사이를 좀 매개하는 역할, 코디네이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했었고 이건 사실 어디선가 증명서가 나온다거나 뭐 재직 증명서가 나온다거나 대외활동 증명서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문서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획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또 그때는 청년이라는 게 또 키워드였어요. 청년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키워드로 이거 좀 문화적으로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이걸 기획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의 간사로 좀 일을 했고요. 사실은 열정페이 여기 그 단체 아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얼굴 익숙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열정페이고 재직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활동이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모임이나 이벤트,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이란 사람, 시간,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다 결정하고 그걸 끌고 나가는 거라고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뭐 일련의 경험 속에서 공모사업의 기획안을 작성을 해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 운영,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홍보도 경험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 수행 같은 거 보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타이틀이 있는 대외 활동보다는 이 활동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 좀 생각하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현장의 질문이 좀 덜 하다고 느껴져서 이제 사전 질문 답변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또 질문 생기시면 질문 받고 일단 사전 질문 잠깐만요. 네, 질문 먼저 하시죠. 그 예술위원회 뭐 예술가를 지원하시고 콘텐츠 지원하시는데 그 지원하는 대상 있잖아요. 예술가들 뭐 업체들 기관 자체에서 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불러가서 하시는 거지. 저희가 직접 정할 수는 없고요.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일단 지원 사업이 기획이 되면 공고를 냅니다. 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 많이들 지원을 하세요라고 공고를 내고요. 그 이제 업체들이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 전문가 풀이 있어요. 뭐 장르마다 또는 업무마다 전문가 풀이 있어서 그 전문가 풀, 외부 전문가 풀에서 또 이것도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완전 랜덤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한 7명 남짓 모셔가지고 서면 심사든 발표 심사든 심사 단계를 거칩니다. 보통은 2단계를 거쳐요. 서면 심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발표 심사를 해서 최종 이제 선정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직접 지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게임 업체가 게임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줄게 또는 우리가 게임 개발한 거를 유통을 시키는데 우리가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업체한테 창작 제작 지원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콘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그 안에서 참여해서 네트워킹도 얻어갈 수 있고 비즈니스 성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이제 간접 지원인데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선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직접 지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선발할 그 담당자가 선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위원 아주 동일합니다. 아주 동일하고요. 저희가 직접 특히 지원 심의라고 아까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심의 전문가 시스템에서 랜덤 또는 후보군을 구성해서 섭외 순위를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 심의가 종료되고 결과 발표 후에 이 심의 자체에 공정성이 없었는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옴부드만 같은 것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위원회가 직접 지원하는 예술가를 뽑는다라는 것, 고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작은 사업에서도 심의 또는 심사를 운영을 해서 뭔가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예술 행정이다 보니 모든 게 다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다 보니 그리고 굉장히 이게 비물질적인 개념인지라 어느 예술이 훌륭하다라는 거를 딱 우리가 기반에 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심의 공정성 개선을 위해 기관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접 지원, 그러니까 기획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근데 사실 그것도 예술위원회가 좀 예전에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사실 참여하는 단체를 좀 뽑거나, 그러니까 선정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라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직접 뭔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 질문 받으신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가장 중요한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요소 약간 오늘 뭐다라고 답변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다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NCS 준비 과정 및 기간 질문 주셨는데 저는 제가 콘텐츠 지능원 한 번 떨어졌었어요. 처음에 지원했을 때 그때는 제가 공공기관 자체도 이렇게 뭐 준비해본 적이 없었고 콘텐츠 지능원도 더 잘 몰랐고 이랬을 때여가지고 자소서를 써서 냈는데 이제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 그때는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쨌든 서류 다음이 NCS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는 그때부터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콘텐츠 진흥원에 특화된 NCS 뭐 교재라던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준비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해커스 그 NCS 그 교재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인력 개발 쪽인가요? 아무튼 NCS를 NCS 시험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그 기관 전문 기관에 올라와져 있는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시험 질문지 요즘에 공기업이 따로 나오네요. 없었어. 공기업 따로 없었는데 그렇구나. 좋은 세상이네요. 어쨌든 약간 그때는 공기업에 특화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수리 영역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리 영역만 전문적으로 나온 교재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NCS 시험을 몇 번 본 결과 저 콘텐츠 진흥원 시험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질문 위주로 나와가지고 이 해커스는 되게 기초부터 응용까지 되게 다양한 난이도의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좀 기초에 가까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오히려 약간 좀 시간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수리 그 부분도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어려운 질문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취업 그 공고를 보시면 어느 영역을 우리가 시험을 볼 건지가 나와 있잖아요. 기간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너무 응용 문제 푸느라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서류 합격 공지가 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NCS 시험까지. 그래서 그 한 일주일간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NCS 스터디 같은 거 하셨나요? 저는 NCS 스터디는 안 했어요. 그냥 혼자. 네. 저는 예술위원회는 NCS를 안 보지만 콘텐츠 진흥원도 같이 준비를 했었고 사실 다른 공공기관도 잠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업베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학교에서 이건 사회대만의 프로그램은 아니고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취업 에이스라고 이제 그룹핑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전반적인 공기업 NCS 준비를 잠깐 한 적은 있었고 이제 그 와중에 예술위원회 입사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가장 먼저 떠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다른 것들 더 준비하기 전에 다행히 취직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NCS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네, 예술위원회 준비 과정의 기간이라고 하면 예술위원회 논술 준비 과정의 기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랩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채용 공고가 뜨기 훨씬 전부터 해서 한 반년 이상 준비해 오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기 스터디 같은 건 채용 공고 뜨고 입사 지원서 제출하고 나서부터 스터디는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 일반 상식 스터디. 그다음에 예술이라고 달려있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을 위해 미술 이론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의미는 사실 찾으시면 돼요. 우리 기관은 미술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연이 됐건 뭐 장르는 모든 장르를 다 포괄을 하고 있고 예술 분야 외의 경영이라던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복수 전공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술 이론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취업을 위해 하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보면 전공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처럼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미학이라던가 아니면 판화, 무용,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들도 나중에 오세요. 입사를 일반 행정으로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전공과 무관하게 내가 이걸 전공을 함으로써 어떤 지식을 여기서 습득을 했고 이걸 어떻게 예술 행정을 하는데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본인이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류 통과및 면접 팁이 있는데요. 팁이랄 게 참 일반적으로 얘기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려워요. 혹시 면접 봐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졸업은 안 하셨죠? 4학년 분들이신 거죠, 대부분? 일단 저는 그냥 일단 많이 넣어봐라, 많이 써봐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사기업을 목표로 하시거나 다 이제 원하시는 바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다 가리지 말고 써봐라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 쪽으로만 준비를 해서 좀 나중에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조금 다양하게 지원을 해봤으면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은 아무래도 1년에 진짜 뽑는 수가 이제 뭐 경영이나 이런 파트 제외하고 그 전문 그 PD 쪽으로만 뽑는 수가 진짜 몇 자리가 안 돼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아예 그 지원서를 쓰는 자소서를 쓰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덜 늘었던 것 같아요, 자소서 쓰는 스킬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는 가리지 말고 다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가장 조금 못해가지고 100군데 이상 넣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다 뜨면은 다 넣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만 좀 몇 번 헤매다 보면은 내 자소서에 들어갈 재료들이 세팅이 돼요. 그래서 사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 회사에 맞게 조금만 바꾸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써보고 실패해보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쓰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막 보내세요. 뭐 선배든 친구든 교수님이든 그냥 뭐 그 회사에 다니는 아무나 연락을 해서 뭐 하든 다 보내보고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봐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이제 피드백들을 주시니까 그런 걸 맞춰서 수정해서 다듬어 나가다 보면 이제 늦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공고가 떴을 때 딱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는 그닥 끌리지 않는데 어떻게 서류가 붙었네? 그러면 면접까지는 한번 가보세요. 원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또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심지어 저는 해커스도 면접을 봤었어요. 해커스도 그 마케팅 팀이었던 것 같은데 서류를 써서 시험 보고 면접까지 갔었는데 이제 면접을 가서 깨닫게 됐어요. 아, 이 회사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어쨌든 경험을 하면서 자기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일단 써보시라. 그리고 많이 보여주시라라고 말씀. 제 자소서 봐주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락해서 연락하고. 근데 청년이셨을 텐데 취업 베이스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양준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하시는 사회자 선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번호를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락처를 전달을 받았고 연락 드려서 그때 쇼베이스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뵀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할 때 한번 연락드려서 제가 면접 예상 질문 같은 거, 그다음에 예상 저의 답변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좀 피드백 같은 것도 받고 그랬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술위원회 입사 지원을 제대로 된 입사 지원을 할 때는 안 가리고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술위원회랑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정말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논리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좀 봐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뭐 장점이 되게 구조화를 잘 시키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내 글의 구조화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어디 취업베이스 할 때 그랑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구조화 너 잘 시키더라. 한번 내 것 좀 구조화 시켜줘봐. 이래서 약간 다듬고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를 한 그런 거 있죠. 버전 1, 2, 3, 4의 최종의 진짜 최종에까지 다듬어서 제출을 했었고요. 면접도 예상 질문을 버전 1, 2, 3까지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 확실히 그 전에는 뜬구름 잡듯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대 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그냥 상상만 했었던 실체는 없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답변들이 사람들에서 많이 만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남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류를 많이 떨어지면서 저는 그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이제 다듬어 나가면서 한 번 서류가 붙기 시작하면 계속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본인의 자소서가.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래도 많이 준비하고 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도 보이고 사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일단 많이 써보시고 많이 피드백을 받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소서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구조적인 글도 좋게 필요하지만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뭐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니까 메타버스를 갑자기 썼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자신 있는 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처음과 끝을 봤을 때 아 얘는 이걸 잘하고 이걸 하는 애구나 라고 좀 보일 수 있게끔 일관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경험이 많아서 다 녹여 쓰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다 보면은 조금 산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경험을 다 녹여 쓰더라도 그 경험 안에서 그 일관된 부분만 뽑아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부서의 업무는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가요? 음악 패션 산업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책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궁금하시면은 답변해서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실제 뭐 연예인, 가수나 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업체분들을 만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음악 지원서 쪽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인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친구들을 해외에 더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있고, 이제 뭐 그 단계에 상관없이 그 뮤지션의 뮤직비디오라던가 아니면 뭐 홍보 콘텐츠라던가 요즘 워낙 자체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니까 그런 콘텐츠 제작을 지원도 하고 해외 뭐 페스티벌 같은 거 있잖아요. 서브웨이 페스티벌 그런 해외 음악 페스티벌 같은 데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한데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사업을 세팅하기 전에 사업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고 해외 진출도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뭐 소속사 분들이라거나 뭐 대표님이라거나 아니면 뭐 AR 관련된 담당자라거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의견도 듣고 하고요. 또 음악 관련돼서 협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협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협단체 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그런 레이블을 운영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단체 분들, 소속사 분들, 뭐 평론가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이제 기획 단계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뭐 외부 전문가 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많이 소속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평가할 때도 심사를 할 때도 그분들 모셔가지고 심사하면서 의견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실행할 단계에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자기네들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한다. 저희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 이랬을 때 저희가 잘 그러면 수행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뮤콘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렸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조금 사전 녹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사전 녹화할 때 잘 되고 있는지 사전 녹화라고 하면 저희 뮤콘 쇼케이스 참가한 아티스트들이 올해 해외팀 제외하고 40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아이돌, 신인 아이돌도 포함되어 있고 뭐 트로트 가수도 있고 밴드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 사전 녹화할 때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뭐 현장에서 그 소속사분들이랑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접점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지만 만약에 패션이면은 패션 쪽 디자이너 분들이라던가 패션도 요즘은 패션 관련해서 콘텐츠를 되게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영상적으로. 그래서 올해였는지 작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님이 저희가 지원하는 브랜드의 홍보 모델로 섰었어요. 그래서 그 콘텐츠 촬영하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작년이랑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갔지만 평소에는 이제 해외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페스티벌이라던가 해외 마켓이라던가 패션 쪽에서는 뭐 뉴욕 패션 위크라던가 해외 패션 위크라던가 이런 데 저희 담당자분들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과의 접점은 많다. 네,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정리를 못해서 아까 이제 부서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음악 관련 부서에 계시지만 한 부서 내에 패션 팀도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혹시 패션 쪽에 관심 있는 그 동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 팀에 대한 직무나 관련된 정보 같은 거를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지. 네, 제가 사실 작년에는 패션 파트였어요. 패션 파트였다가 올해 음악 파트로 온 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패션도 좀 단계별 지원과 뭐 국내 해외 이렇게 지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지원은 아니고 간접 지원인데 이제 막 졸업한 학생분들 또는 이제 패션 브랜드 창업을 시작한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한 뭐 10개 브랜드 정도 모집을 해서 분들이 이제 패션 산업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1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패션은 조금 계절에 따라서 그 사이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사업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설팅부터 도움을 줘요. 이 선발된 브랜드가 어쨌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어서 선발이 됐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브랜드라던가 경영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샘플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조금 더 샘플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것인지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은 그 와디즈 같은 이런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판매까지 경험을 해보는 한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제 초기 디자이너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시면 그 아예 샘플 제작을 전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건 직접 사업이에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 이상 정도 그 옷 제작 샘플 수량이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그 샘플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면 말씀드렸듯이 그 뉴욕 패션위크나 상해 패션위크에 패션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그 브랜드는 좀 어느 정도 좀 성장한 브랜드여야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2팀, 3팀 정도 뽑아가지고 직접 뉴욕 패션위크 데려가고 상해 패션위크 데려가고 뭐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단계별은 아니지만
저희가 패션 콘텐츠가 조금 최근에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가지고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를 지원해요. 그래서 뭐 룩북을 많이 찍으시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뭐 전시, 패션 전시를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전시도 열어드리고 그런 콘텐츠도 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좀 더 홍보 마케팅을 해주는 이런 사업도 지금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로 중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류 스타 이런 분들 섭외해서 그 브랜드를 홍보해주고 현지에 중국 현지에 데려가가지고 패션쇼도 하고 뭐 마켓에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팀에서는 이제 패션 분야의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산업 현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연구 보고서를 내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되시면은 이런 이 전체적인 패션 산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어떤 기간에 어느 곳을 타겟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기획을 하시게 되고 기획에 맞춰서 1년 동안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관이 그 분야를 육성시키는데 많은 요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술 같은 경우에도 예술가만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예술가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시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영리, 비영리 공간을 지원해준다거나 혹은 이게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 다뤄질 수 있도록 비평을, 그러니까 시각예술 비평, 공연 비평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예술 단체를 지원한다면 신생단체 또는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원을 받을 단체 이런 식으로 이 예술 단체, 그러니까 이 산업이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일단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담당자가 된다면 이 생태계 고리 안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얼마의 예산 정도로 지원해 볼까?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콘텐츠가 됐건 아니면 예술이 됐건. 혹시 두 분은 이제 지금 일하시는 분야하고 기관이 전문성이 뚜렷한 분야다 보니까 대학원 진학 또는 본인 두 분께서 대학원 진학을 하셨는지 제가 이런 걸 몰라요. 아니면 뭐 대학원을 졸업한,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다니는 이력이 이쪽 분야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 지원하는 게 위해서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학원 진학을 하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실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근무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 동기만 해도 지금 동기가 지금 8명이 남았는데 2명이 대학원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아무래도 근무를 하다가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아까 패션 말씀드렸는데 패션 그 업무를 하셨던 분도 그 학교 전공은 패션 쪽이 아닌데 되게 패션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패션 쪽으로 또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논문까지 쓰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취업을 할 때 대학원 수료 여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면은 직장 생활 중에도 많이 다니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진학은 안 했는데요. 근데
대학원 어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공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까 미술 이론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랑 약간은 연결을 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학원에 가면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한 네트워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이 미술을 전공을 하는 그분이 어디에선가는 기획자, 현장에서는 기획자이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다른 기관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네트워킹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상당한 장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관은 나에게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할지를 뭐 약속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다니다 보니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이 분야에서 아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타이밍에 진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분야, 장르나 예술이랑 관련되어 있는 장르나 분야에 대한 대학원이 아니고 뭐 경영, 정책학 뭐 이런 것들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행정학 아니면 철학 전공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개인의 성격인 것 같아서 선택인 것 같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분이 답변이 안 된 게 있어요. 맞네요. 갈 길이 멀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질문이면 합쳐서 하셔도 됩니다.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셨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서류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했었고, 아니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올라오는 자료 같은 것도 봤었고, 거기서 이제 문화관광 통계라던가 이런 자료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 보고서를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이 취업 자체에 대한 정보는 너무 없었어요. 공중호 이런 데 가야 돼도 너무 없었고, 뭐 1년에 10명을 채 뽑지 않다 보니 광주 전남권 공공기관 합동 채용 박람회 이런 데 가면 예술위원회가 온다 하면은 이제 가서 뭐 거기 계시는 사람 붙잡고 저 여기 꼭 와야 된다, 가야 된다, 저 진짜 들어보고 싶다, 말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짓말이죠. 막 이러셨어요. 워낙 한전이라던가 뭐 다른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거짓말이죠. 다른 데 돌고 시간 남아서 온 거죠. 막 이랬는데 아니고 진짜다. 저러니까 막 뭐 역대 논술 기출문제를 좀 읊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언제쯤 채용이 있고 올해 채용은 뭐 몇 명을 뽑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거나 그랬거든요. 그분이 지금은 인사팀 부장이 되셨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정상적 스트레스 궁금하신가요? 정말요? 좀 기억도 나지. 제가 블라인드였을 거예요. 맞아요. 블라인드였고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콘텐츠 진흥원이나 문화예술원에 지원을 하실 거라면은 사실 기본적인 건 다 블라인드라서 스펙이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도 자기 경험을 어떻게 잘 담는지, 잘 얘기를 하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만약 본인이 외국어에 강점이 있다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잘 다룬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더 그에 맞는 업무에 배치돼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제 정성적 스펙은 입사하고 나서 부서 교체할 때 고려할 시거든요. 그래서 입사를 할 때는 막 결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요거 주신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입사 준비에 있어 공모전, 서포터즈와 같은 대외 활동도 준비하셨는지 공공기관, 인턴, 계약직 경력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뭐 스펙이랑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어요. 아까 앞서서 주셨던 질문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인턴이나 계약직 경력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줄의 의미가 계속 같은 말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뭐 쓰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면 써서 계약직이라도 잠깐 경험해보고 예술 행정이 이런 거구나. 이 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 기관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추천은 합니다. 장기.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콘텐츠 진흥원에 시작하기 위해서 대학생활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정해진 정답이 있거나 루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고 이거 해볼까 말까 하는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보는 거는 좋으니까 거기서 경험을 쌓으시고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예 콘텐츠 장르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저는 그 공모전 활동 엄청 열심히 했었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상도 받았었고 그 마케팅 공모전 그때 한창 유행이긴 했었는데 엄청 많이 해봤는데 그걸 하면서 어쨌든 뭐 그게 사실 스펙 하나에도 들어갈 스펙으로도 쓰기도 애매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운 점이 분명히 있고 그걸 제 이제 저서에 엮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충분히 해보시고 지금 뭐 바쁜데 취업 이거 자소서 더 쓰고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할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문화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다 4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했던 경험들이고 거기서 또 보이는 게 많았어요. 제가 만약에 뭐 1, 2학년 때 했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했었으니까요. 네, 다르지 않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활동이 뿌리에 뿌리를 묻는 데 있어서 이 활동에서 만난 사람이 저걸 추천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뭐 문화 아까 기획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 그러니까 사업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아르바이트가 알고 보니 타고 올라가면 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내려서 이렇게 수행이 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뭐든 도전을 해보시는 거. 그 혹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는 우리 대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여러 가지 있으시다고 하면 한 가지씩만 잘 모르거나 이렇게 참 하면 좋은데 잘 모르거나 추천해 주고 싶은. 네, 대부분 재밌는 활동들은 서울에서 많이 하기는 해요. 그 극단 기자단이라던가 근데 그런 활동 말고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으로 항상 매년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인턴분들을 뽑아서 실무 경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면접이라던가 자소서 코칭을 인사팀 직원들이 또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서포터즈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없고 대신에 저희 홍보팀에서 이제 약간 서포터즈 같은 느낌으로 저희 지원 사업들을 뭔가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음악 패션 사업팀에서도 음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코카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저희
그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하고 별개로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공개하기도 하고 지난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올해 모집을 해서 제가 연말까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매년 이루어진다는 건 보장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좀 자주 들락날락 하시면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중에서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었던 게 있어서요. 문화예술위원회 수행 사업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진흥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 돼요. 행정 직무 수행을 위해 사업 기획 등 기본적인 사무 역량 외에도 문예분야 지식까지 충분히 갖춰야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입사 후에도 계속해서 저는 제가 속한 부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문예분야 지식이라는 거는 정말 뭐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어느 작가가 이 시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술계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 혹은 예술 지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둘러싼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는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 공부 안 해서 회사 하지는 않지만 내가 공부되지 않은 채로 현장의 기획자나 예술가를 만났을 때 창피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끝나시고요.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두 개 정도 현장에서 질문을 짚고 마무리할게요. 이 두 분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모셨던 분들하고 다르게 입사하시고 나서 한 3년 정도 넘었어요. 네, 지나셔서 상당히 내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업무도 해보셨다가 여러 업무 하셨다가 이제 현재 업무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셔도 되니까 한 번 질문 더 갖고 마치고. 질문인데 일단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행정 관련 인원을 뽑는 경우가 많고 행정에 초점을 두어서 자소서를 써야 하는 게 맞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선배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걸로 보였지만 이제 콘진원 선배님께서는 이제 방송 관련 업무를 경험으로 주로 풀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창작이나 그쪽보다 행정 지원을 다루는 공공기관 특성상 이제 창작보다 그쪽으로 녹여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 경험보다 창작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때 어떤 식으로 자소서에 방송 기획이나 창작 경험을 사무행정 쪽으로 녹여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행정기관이지만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 나서 실제 업무를 해보시면은 되게 저도 그랬고 많이들 놀라세요. 생각보다 행정이다. 그쵸? 생각보다 정말 행정이다. 내가 하는 일은 행정인데 근데 이제 그 창작적으로는 다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 산업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제작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 자소서를 쓰시고 면접을 보실 때 행정에 대한 부분은 마음가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문예이나 콘수단에 지원하는 이유가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걸 좋아하고 그런 창작하는 걸 좋아해서 지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안 뽑느냐? 그건 아니죠. 저희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 둘 다 필요한 건데
아까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제너럴한 분들 그리고 또 크리에이티브한 튀는 분들 둘 다 인지가 필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를 주로 쓰면서 점수에서 뭐 그 문화 PD가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대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뭐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내면서 그 대구 지역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처음 가보는 대구에 가가지고 한 2, 3일 동안 대구 문화를 체험을 하면서 어떤 거를 좀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거를 다루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진짜 전국 각지에서 모였는데 그 친구들 보면서 되게 좀 느낀 게 있었거든요. 되게 이 친구들이 이제 학생이거나 갓 졸업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의가 넘치고 열정이 있고 되게 잘 알고 뭐 촬영이나 편집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주로 했을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뭐 어디 경험이 특출나게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친구들이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열정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구 현장에 이제 전국의 유명한 뭐 교수님들 또는 현직자분들 오셔서 뭐 강의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했는데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한국문화원의 지원 사업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면서 많이 배우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이 정말 이 사업의 취지처럼 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썼어요.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렇게 쓰고 또 이제 뭐 다른 경험했던 것도 다 적어서 쓰고 했어요. 제가 뭐 행정에 있어서 내가 전 심지어 커널도 없어요. 뭐를 잘한다거나 내가 뭐를 했다거나 이런 걸 전혀 쓰지도 않았었고 다만 그 행정적인 부분은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이게 지원을 직접 받아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이 콘텐츠 산업이 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요. 왜 저한테 왔던 질문 중에 왜 방송 쪽에서 인턴도 하고 경험도 있는데 왜 직접 안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점수 썼던 것처럼 답변을 했고 좀 납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왜 나는 이런 콘텐츠 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싶은가를 잘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행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지원을 받아봤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행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질문에 답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입사한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이제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생각하는 게 1시간 30분 이상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다 휘핑도시 본사를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사실 문화예술 컨텐츠라고 하는 분야의 지원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고 이 분야에 관심 갖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준비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후배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회사생활 해야 돼라고 그간 하셨던 얘기들도 괜찮고 이게 다 학생들이니까. 네.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창작인지 지원인지를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야기했었던 거지만 생각보다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정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기획을 하지만 이 기획을 한다는 거 역시 지원 사업을 설계를 한다 또는 어떤 행사를 설계를 하고 수행은 업체에게 맡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뭘 관리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행정은 생각보다 따분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예술가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뭔가 활동하고 싶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예술 공연이라던가 뭐 시각예술 단체의 기획자 또는 PD가 더 맞는 직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관에도 PD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PD가 있지만 그분들 역시 현장에서 PD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가 사실 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들어왔는데 너무 행정이어가지고 진짜 놀랐다가 근데 한 1년, 2년 해보고 왔는데 너무 또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나마 문화예술 이런 것도 그렇고 콘텐츠 이런 것도 그렇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현장 이랑 조금 더 친밀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문화예술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다. 뭐 출장을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전시를 보러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재밌게 그러니까 뭐 다른 기술 관련된 공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는 재밌는 출장을 갈 수 있고요. 네, 오늘 주말인데 쉬셔야 되는데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들에게 좋은 얘기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자리에 뛰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두 기관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공기관의 목표를 설정하셔서 꼭 성공적인 사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